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1978년에 국내에 첫 출간된 이후에 40년 넘게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인데요. 사랑스러운 꼬마 악동 제제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일찍 슬픔을 발견한 5살 꼬마 제제의 아름답고도 가슴 저미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쓰신 조제 마우루 바스콘셀로스는요, 1920년 브라질 하우지 자네이루 외곽에 있는 방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의대에 진학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권투선수, 바나나 농장 인부, 그림 모델, 어부, 초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문학적 밑바탕이 되어 1942년 성난 바나나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1962년에 발표한 허직냐 나이 쪽배로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작가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1968년에 출간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로 브라질 최고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브라질 역사상 최고 판매 부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명의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20여 년간 구상한 이 작품을 단 12일 만에 집필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작가로, 조형 예술가로, 배우로도 활동한 브라질 국문 작가 바스콘셀로스는 1984년 64세의 나이로 제제가 사랑한 포르투갈 곁으로 떠났습니다. 이 책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아빠는 일자리를 잃었고 6살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엄마는 여전히 파김치가 되도록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누나들도 온종일 공장이나 집에서 일을 해야 하고 감수성 풍부한 제제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를 맞습니다. 브라질의 한 가난한 집안 풍경을 보면서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함께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화자 뱀 사건으로 매를 맞고도 다시 장난칠 생각을 하는 못 말리는 장난기, 혼자서 글을 뗀 영민함, 가난하다는 이유로 놀림받는 친구와 빵을 나눠 먹는 마음씨, 세상의 사물과 대화하는 상상력과 감수성. 장난꾸러기 제제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천사가 살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제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제는 지나친 장난으로 매를 하도 맞아서 자신을 나쁜 아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심하게 낮아진 상태였는데요. 그런데도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주변에 좋은 어른이나 포르투갈을 만나면서 제제는 진정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또 가족이 누나와 형이 심하게 또 자신을 때리고 또 나중에는 오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자신에게 심하게 매를 들면서 삶의 의욕도 잃고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포르투갈과의 우정이 깊어지고 포르투갈은 어른으로서 제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많은 기쁨을 줍니다. 또 이사간 집에서 만난 민균유라는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와의 상상의 대화를 통해 좋은 우정을 맺고 친구 관계를 얻습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사랑하는 동생 루이스와 또 글로리아 누나도 할 수 있을 때마다 챙겨주고 사랑하는 엄마도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제제를 심하게 때리고 제대로 잘 대우하지 못합니다. 바스콘셀로스는 제제의 입을 빌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삶을 노래하는 시는 꽃이 아니라 물 위에 떨어져 바다로 떠내려가는 수많은 이파리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인생의 아름다움이란 꽃과 같은 화려함이 아니라 강물에 떠다니는 낙엽과 같이 조촐한 것이며 사랑이 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역설합니다. 바스콘셀로스는 우리가 철들기 전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이 책에 담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동심 세계의 찬란함과 순수함을 감동적으로 되살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대략적인 내용을 2차례에 걸쳐서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무슨 뚠당지 같은 소리야?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러는데 난 조숙해서 곧 처리될 거래. 그런데 달라진 기분이 하나도 안 들거든. 나는 모든 것을 집 밖에서 배웠다. 집에서는 나 혼자 눈치껏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실수하기 일쑤였고 그 때문에 걸핏하며 매를 맞았다. 내가 사고뭉치라는 것을 알아챘는지 누구나 나를 볼 때마다 망나니라느니 나쁜 놈이라느니 억센 털 러시아 고양이 같은 놈이라느니 하며 욕을 해댔다. 거리에 있지만 않았어도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소리를 내어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머리 좋은 너도 집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 못 챘나 보구나.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 너도 알지? 아빠가 스코트필드 씨랑 싸워서 쫓겨난 지 6달이 넘었어. 랄라 누나가 공장에 나가고 있는 건 알아? 엄마가 시내에 있는 영국인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모르지? 바보야. 모두들 이사 올 집에 낼 새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집은 새가 8달치나 밀려 있어. 넌 너무 어려서 이런 슬픈 일들은 잘 모를 거야. 나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성당에서 복사일을 하게 될 것 같아. 빨리 읽어봐. 어디 한번 보자. 나는 가정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고 악령을 쫓아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도문을 읽었다. 잔디의 누나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누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재, 너 그거 외운 거지? 지금 날 놀리는 거지? 누나, 난 뭐든지 읽을 수 있어. 배우지 않고 읽는 사람은 없어.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니? 아니면 진진의 할머니시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누나가 신문을 가져왔고 나는 그것마저 읽었다.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서 말이다. 그러자 누나는 괴성을 지르며 글로리아 누나를 불렀다. 글로리아 누나는 흥분해서 알라이데를 부르러 갔다. 그 바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웃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우리 집에서는 형과 누나들이 어린 동생을 차례로 맡아 보살폈다. 잔디라 누나는 글로리아 누나와 북쪽 지방의 양녀로 간 다른 누나를 돌봐주었다. 안토니오 형도 잔디라 누나의 몫이었다. 랄라 누나는 얼마 전까지 나를 돌봐주었다. 누나는 나를 꽤 귀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화배우처럼 나팔바지에 짧은 윗도리를 빼입은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내게 시큰둥해졌다. 내 밑으로 있던 동생 둘은 아주 어렸을 때 죽었다. 제재 형, 응, 루이스. 형은 어떻게 동물원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아? 많이 가봤으니까.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모두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다. 저렇게 못생긴 것들을 갖느니 차라리 저 라임 오렌지가 낫겠어. 어디 있는데? 우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 쪽으로 갔다. 어머나 참 예쁜 라임 오렌지 나무네. 가지도 하나 없이. 멀리서 봐도 라임 오렌지 나무란 걸 금방 알겠다. 내가 너만 했으면 딴 나무는 바라보지도 않겠다 얘. 그래도 난 커다란 나무가 좋단 말이야.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화가 나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글로리아 누나는 웃으며 돌아갔다. 나뭇가지로 땅을 훑었다. 씩씩거림도 잦아들었다. 그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난 내 누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언제나 자기들 말만 맞다고 그래. 내 말만 틀리대. 그렇지 않아. 네가 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어린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사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정말 네가 말을 하는 거니?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 나무는 그렇게 말하고 나지막이 웃었다. 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르며 뒷뜰을 뛰쳐나갈 뻔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나를 묶어놓았다. 어디로 말하는 거니? 나무는 몸 전체로 얘기해. 잎으로도 얘기하고 가지랑 뿌리로도 얘기해. 들어볼래? 그럼 귀를 내 몸에 대어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거야. 난 조금 망설였으나 나무의 크기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귀를 대자 틱틱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렸다. 들었어? 딱 하나만 말해줄게. 다른 사람도 네가 얘기한다는 걸 알아? 아니, 오직 너만. 정말 맹세할 수 있어. 어떤 요정이 말해주었어. 너처럼 작은 꼬마와 친구가 되면 말도 하게 되고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야. 그럼 기다려줄 수 있겠어? 뭘? 내가 이사 올 때까지 말이야.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어. 그때 가면 내가 말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절대로 잊지 않아. 다시 말하지만 너만을 위해서야.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시험해 볼래? 어떻게? 내 가지에 올라타봐. 나는 그렇게 했다. 이제 약간 흔들어봐. 그리고 눈을 감아봐. 역시 나무가 시킨 대로 했다. 어때? 이제껏 나보다 더 좋은 망아지를 타본 적 있어?
없어. 너무 좋아. 내 망아지의 달빛을 동생에게 줘도 되겠어. 너도 그애 좋아하게 될 거야. 알겠니? 눈에는 흡족한 기분이 되어 내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내려왔다. 있잖아, 내가 약속할게. 이사 오기 전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와서 너랑 놀게. 이젠 가봐야 해. 다들 벌써 저기 나가고 있거든. 하지만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지는 않아. 쉿, 저기 누나가 오고 있어. 내가 나무를 껴안고 있는 바로 그때 글로리아 누나가 다가왔다. 잘 있어, 친구.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야. 내가 뭐라 그랬니? 그래, 맞아. 이제는 누나나 형이 망고나무나 따마린두 나무랑 바꾸자고 빌어도 안 바꿀 거야. 누나는 다정스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정말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무 선물도 못 받을까? 못 받을 거야. 솔직히 말해봐. 형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 아주 나쁜 아이는 아니야. 문제는 내 피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거지. 나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악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속에 악마 대신 착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해. 혹시 알아, 내년에는 그렇게 될지? 너도 나처럼 해볼래? 어떻게 하는 건데?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래야 실망도 안 하거든. 아기 예수도 사람들이나 신부님이나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야. 형은 말을 멈추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 집 식구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왜 아기 예수는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느냔 말이야. 타울야베르 댁에 가봐. 그 식탁이 먹을 걸로 가득 차 있는 거 봤지? 빌라스 보아스네도 마찬가지야. 아다우트 루스네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그처럼 울상이 된 형을 처음 보았다. 그래서 난 아기 예수가 그냥 보이기 위해서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부자들이 더 소용있다고 깨달은 거야. 이런 얘기 그만하자. 내가 한 말은 큰 죄가 될지도 몰라. 형은 풀이 죽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막대기만 쓰다듬을 뿐이었다. 하루 종일 어디 갔었니? 나는 구두 닦이 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포장된 담배를 꺼냈다. 아빠, 이것 보세요. 아빠 드리려고 아주 좋은 거 샀어요. 아빠는 가격을 짐작하신 듯 빙그레 웃었다. 마음에 드세요? 가장 멋있는 거였어요. 아빠는 웃으며 담뱃갑을 뜯어서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만 피워보세요, 아빠. 나는 불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다. 성냥 하나를 그어 아빠 입에 물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아빠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불 꺼진 성냥개비를 바닥에 버렸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속이 찢어질 것 같았다. 온종일 나를 괴롭히던 그 커다란 고통이 모두 폭발하여 솟아올랐다. 문기뉴, 이제 우리는 늘 가까이 살게 됐어. 다른 나무들이 내 발밑에도 못 따라올 정도로 예쁘게 꾸며줄게. 있잖아, 민균유. 난 방금 큰 마차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달리는지 꼭 영화에 나오는 포장마차 같았어. 내가 보고 듣는 걸 모두 내게 얘기해 줄게. 알았지? 슈르르까, 나 할 일이 있어서 왔어. 민균유가 뭔데? 같이 기다리자. 그래. 나는 민균유의 허리에 머리를 기대고 앉았다. 제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데? 하늘에 아주 예쁜 구름이 하나 지나가는 것. 뭘 하게? 내 작은 새를 풀어주려고. 그래, 풀어줘. 더 이상 새는 필요 없어. 우리는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거 어떨까, 민기뉴? 잎사귀 모양의 크고 잘생긴 흰 구름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 저거야, 민기뉴.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벌떡 일어나 셔츠를 열었다. 내 메마른 가슴에서 새가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작은 새야, 헐벌 날아라. 높이 날아가. 계속 올라가 하나님 손끝에 앉아. 하나님께서 널 다른 애한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내게 그랬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겠지? 잘 가, 내 작은 예쁜 새야. 너가 울면 보기 흉할까? 바보야, 우는 건 흉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글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봐. 여기 내 가슴 속 새장이 텅 빈 것 같아.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꽃을 들고 선생님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은 감동해서 나를 신사라고 불러주었다. 민기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신사는 왕자처럼 점잖은 사람이야. 나는 점점 더 수업에 재미를 붙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학교에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서랍 속에 악마를 가둬두고 딴 아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르지누 집 정원으로 갔어요. 대문이 열려있어서 재빨리 들어가 꽃을 하나 꺾었어요. 하지만 그곳엔 꽃이 엄청 많아서 표시도 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큰 도둑질이 아니라도 아무튼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안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들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조리 있게 대꾸하자 선생님은 깜짝 놀랐다. 선생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정원이 없어요. 꽃을 사려면 돈이 들고요. 그리고 전 선생님 벽만 늘 비어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가끔 선생님께선 생크림빵을 사라고 저한테 돈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내일 주고 싶어도 네가 종종 사라져버렸어. 전 매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간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나 몰래 슬쩍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께서 가끔 저 대신 그 애한테도 돈을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애 엄마는 남의 집 빨래를 하세요. 애들이 11명이나 된대요. 게다가 모두 아직 어리고요. 우리 진진이 할머니께서도 토요일마다 그 애 집에 쌀과 콩을 갖다 주시며 돕고 계세요. 저도 엄마가 작은 것이라도 더 가난한 사람과 나눠야 한다고 하셔서 제 생크림빵을 나눠 먹은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전 선생님이 우시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꽃을 훔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넌 정말 고운 마음씨를 가졌으니까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제제. 약속할게요. 하지만 선생님을 속이고 싶진 않아요. 전 마음씨가 곱진 않아요.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제가 어떤지 모르셔서 그래요. 상관없어. 내겐 내가 아주 고운 애란다. 앞으로 네가 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얻어오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약속하겠니? 약속해요. 하지만 병은요? 늘 비어 있어야만 하나요? 이 병은 결코 비어 있지 않을 거야. 난 이 병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게 이 꽃을 가져다 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의 학생이라고. 그럼 됐지? 이제 선생님은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내 손을 놓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가봐라.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오늘 노래 몇 곡을 더 소개하고 악보를 팔았다. 다시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불렀다. 이리 와봐 꼬맹아. 제가 계속 아저씨랑 함께 다니는 거예요. 아저씨가 악보를 얼마인지만 가르쳐주세요. 노래는 아저씨가 하고 악보는 제가 파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린애한테 사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좋지만 난 내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왜? 노래하는 게 좋아서요. 노래 배우는 것이 좋아요. 전 이 세상에서 파니가 가장 멋진 노래라고 생각해요. 아저씨가 악보를 많이 팔고 나면 아무도 사가지 않는 낡은 악보나 하나 주세요. 우리 누나 갖다 주게요. 나는 애타게 화요일을 기다렸다. 이제는 아예 역까지 나가서 아리오발도 아저씨를 기다렸다. 기차를 놓치지 않는 한 그는 8시 반에 도착했다. 나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온갖 것을 다 구경했다. 빵집 앞을 지나는 것도 재미있었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역 계단을 구경하는 것도 좋았다. 제제, 내가 생각해봤는데 오늘부터 거스름돈은 네가 가져라. 어차피 우리는 듀엣이니까. 듀엣이 뭔데요? 두 사람이 같이 노래하는 걸 말하지. 있잖아 민기뉴. 나는 7시에 집에서 나가잖아. 그렇지? 모퉁이에 닿으면 7시 5분이야.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은 담배를 사려고 7시 10분에 제난과 기아 상점 모퉁이에 차를 세우거든. 며칠 내로 용기를 내서 그 차에 매달리려고 궁리 중이야. 넌 그럴 용기가 없어. 민기뉴, 내가 용기가 없다고? 두고 봐. 야호! 내 소리가 얼마나 크고 날카로우는지 누가 차에 치였는가 보려고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왔다. 내 몸이 땅에서 50cm쯤 위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귀는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내 계획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포르투갈인의 우거지상은 더 험악해졌고 눈에는 불똥이 튀었다. 이런 강큰 녀석 같으니라고. 내 놈이었군. 콩알만한 녀석이 겁도 없이. 그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한쪽 귀를 잡았던 손을 놓고 주먹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했다. 요놈, 내 놈이 매일 내 차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늘은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할 마음이 안 나도록. 머리끝까지 분통이 치밀어 올라 잔뜩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은 말 못해요. 하지만 생각 중이에요. 이 다음에 커서 아저씨를 죽이겠어요. 그는 내 귀를 놓더니 순식간에 나를 자신의 넓적 다리 위에 엎어 놓았다. 그리고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딱 한 대. 그런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나는 엉덩이가 창자에 붙어버리는 줄만 알았다. 그제서야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나는 포르투갈 사람이 담배를 사려고 차를 세웠을 때
혹시 마주칠까 두려워 처음 며칠 동안은 좀 더 일찍 집을 나섰다. 그리고 길 반대편 집들 앞에 늘어선 타두나무 울타리에 몸을 숨기고 걸었다. 그것도 모자라 휘우 상파울로 고속도로를 건너고 나서도 운동화를 계속 손에 든 채 공장의 커다란 담벼락에 붙다시피 해서 걸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졌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만 되면 구슬치기를 했다. 나는 구슬 도둑이라 불릴 정도였다. 백발백중이어서 거의 날마다 학교에 가져간 것에 3배가 넘는 구슬이 든 가방을 흔들며 돌아왔다. 나는 세실리아 바임 선생님에게서 감동을 받았다. 선생님은 내가 동네에서 가장 못된 애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다. 나보다 욕을 더 잘하는 아이도 없고 나만큼 장난이 심한 아이도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학교에서만은 천사였다. 한 번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나보다 조그만 애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여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민균유, 내가 말했지? 거의 매일같이 그런다니까. 날마다 나를 기다리다가 경적을 울리는 거야. 경적은 딱 3번만 울려. 이제는 아예 작별 인사까지 하더라고. 넌 어떻게 했는데? 모른 척 했지. 전혀 못 본 척 해. 그 사람도 아마 겁이 날 거야. 너도 알겠지만 난 곧 6살이 될 거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른이 되잖아. 그 사람이 네가 무서워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니? 확실해. 잠깐만 상자 가져올게. 민균이는 꽤 많이 자랐다. 이제는 가지 위로 오르기 위해서는 밑에 상자를 받쳐야 할 정도가 되었다. 됐어. 계속하자. 나무 꼭대기에 오르면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 오르면 주위의 경치와 개울과 풀숲과 먹이를 찾아온 검은 새나 목에 흰 줄이 2개나 있는 방울새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상처가 후끈거리는 것도 잊은 채 오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좋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나를 거들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누나는 벌평불만을 한바탕 쏟아냈다. 모두들 그 애를 너무 때려요. 오늘 아주 뿔이 죽어 있더라고요. 새 차례난 매를 대다니 너무 심하잖아요. 하지만 녀석은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너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웬만해서는 안 때리려고 해요. 정말 몹쓸짓을 하면 귀를 잡아당기는 정도예요. 모두들 잠잠해졌다. 글로리아 누나는 계속 내 편을 들었다. 아무튼 그 애는 아직 6살도 안 됐잖아요. 장난이 좀 심하긴 해도 아직은 어린애라고요. 누나의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난 거리에 나갈 때까지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신발을 벗으면 아픔이 가실 것 같았다. 그러나 발이 직접 땅에 닿으니 공장 벽에 기대어 천천히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이렇게 해선 도저히 학교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동차 경적이 3번 울렸다. 재수없는 놈. 남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모자라 약을 올리려 하다니. 차는 내 곁에 바짝 멈춰섰다. 그가 몸을 쑥 내밀고 물었다. 꼬마야, 발을 다친 거냐?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가 요 녀석이라고 부르지 않아 아무 대꾸도 않고 몇 걸음을 더 걸었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어 차를 몰아 내 곁을 지나갔다. 차는 차선을 약간 벗어나 비스듬히 벽에 붙으며 내 길을 가로막았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내렸다. 그의 커다란 몸집에 기가 죽은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많이 아프니 꼬마야? 나를 때렸던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뚱뚱한 몸을 굽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다정함이 내게 전염되는 것 같았다. 보안이 심하게 다친 모양이구나. 어쩌다 그랬니? 나는 대답을 하려다가 약간 울먹이고 말았다. 유리 조각이 박혔어요. 깊이 박혔니? 나는 손가락으로 그 깊이를 어림잡아 보였다. 그 정도면 꽤 중상인데 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보안이 학교에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집에선 아무도 다친 걸 몰라요. 만약에 누가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때리려고 할 거예요. 이리 오너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고맙지만 싫어요. 왜? 지난번 일을 학교 애들이 다 알아서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자칫하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내 턱을 받쳐들었다. 지난 일은 잊도록 하자. 너 차를 타본 적이 있니? 없어요. 그러면 내가 태워주마. 탈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없다. 네가 정 창피하다면 학교에 조금 못 미쳐서 내려주마. 어떠냐? 나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대답을 할 수도 없었다. 단지 고개만 조금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나를 안아 차 문을 열고 조심스레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게 훨씬 낫지?
부드럽게 굴러가다가 가끔 출렁이는 차의 움직임이 기분 좋았다. 거기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으니 저절로 환상이 떠올랐다. 프레드 톰슨의 망아지 달빛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좋았다. 학교 오기 전에 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바꿨다. 내 말을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어. 파장풍에 걸릴지도 몰라. 그는 상처에 감긴 헝겊을 풀려니 놀라서 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울음이 나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러자 포르투갈 사람이 재빨리 다가와 나를 뒤에서 잡아주었다. 박사와 포르투갈 사람이 하얀 시트가 깔린 진찰대 위에 나를 앉혔다. 박사가 수술 기구들을 잔뜩 들고 나타났다. 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람이 가슴을 내 등에 대고서 두 손으로 내 어깨를 힘차고 따뜻하게 감싸주자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 치료가 끝나면 음료수랑 케이크를 사주마. 울지 않으면 영화배우 사진이 박힌 사탕도 사주마. 그 말에 용기를 다 내었다. 눈물이 났지만 박사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박사가 상처를 꿰매고 파상풍 주사까지 놓았다. 토하고 싶었으나 그것마저도 참았다. 포르투갈 사람은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려는 듯 나를 힘껏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땀에 흠뻑 젖은 내 얼굴과 머리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치료가 끝나가고 있었다. 넌 아주 용감한 사내야, 꼬마야. 난 아픈 가운데서도 웃어 보였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은 조제 마우루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중에서 앞부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